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중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일 텐데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우영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의 귀염둥이 이우영입니다. 맞아요. 아니 옆에서 웃으니까 뉴스 인앤아웃일 텐데 이렇게 발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아 근데 오늘은 덥더라고요. 저도 아니, 오늘 네. 이렇게 입고 왔는데 생각보다 더워서. 아니 벚꽃도 막 이제 폈다며요? 네. 봤어요? 그 합정역 부근에 벚꽃이 정말 예쁘게 피어 있는 길거리가 있는데 오늘 제가 우리나라 벚꽃 예쁘게 피어 있는 그 길거리 많아요. 저는 오늘 제 그 동선 중에서는 동선. 거기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께서 되게 많이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 우리나라의 최초로 외국인 단체 관광이 온 게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1810년이요? 네. 1810년. 아니 뭐 병인 양요 때인가요? 1955년에 네. 프랑스 크루즈선이 우리나라에 온 게 최초예요. 외국인 단체 관광객은 1955년. 네. 예. 근데 지금은 뭐 너무 보편화돼 있잖아요. 내가 저 가상화폐를 안 해가지고 이더리움인가? 저도 가상화폐를 안 해서 모릅니다. 그럼 나가세요 그러면. 근데 그거 만든 사람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예를 들면 판교 근처에서 이렇게 그냥 조그만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다. 예? 아니 내 친구 중에 말이에요. 서울 근교 내 지역은 말하지 않겠는데 지금 뭐 완전히 근교죠. 근데 거기 살던 애가 있는데 얘가 대학교 다닐 때 앞니빨이 까맸어요. 왜 까맸는지 아세요? 자동차를 처음 봐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자동차 쫓아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돌에 이빨이 찍혔어요. 그게 검은. 지금은 물론 이제 다 이 치료를 했습니다. 돈 생겼나봐요. 이빨도 치료하고 지금 적었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 건가요? 좋잖아요. 네? 아니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나는 요새 이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은 부분이 변했어요. 자동차 보고 쫓아갔던 그런 시절 내 나이 또래. 네? 거기에다가 지금은 뭐 유명 인사들 맨날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나라에 오지만 옛날에는 외국인들 보면 쫓아다녔다고요. 그렇죠. 신기해서. 네. 뭐가 그래요 그렇긴. 이우영 아나운서 어렸을 때 뭘 그랬어? 저 어렸을 땐 소독차도 따라다니고 했습니다. 저도 차 따라다녔어요. 진짜로? 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마 저 밖에 계시는 작가님들이나 감독님들 어릴 때도 소독차는 있었습니다. 안 그랬다는데요? 그래요? 지금도 소독차는 있죠. 있기야. 네. 근데 지금은 쫓아다니진 않죠. 네. 응?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나 진짜 많이 변했다. 진짜 상전벽해라는 단어가 실감할 정도로 많이 변했는데 참 이렇게 변할 때까지 우리 지금 나이 들으신 60대, 70대, 80대, 90대 어르신분들 정말 이분들 덕이라고 저 생각해요. 이분들. 근데 왜 얼굴 표정이 그래요? 네? 오늘 너무 즐거워서. 너무 즐거워서. 사실 근데 오늘 즐겁지만 않습니다. 왜요? 오늘 굉장히 슬픈 소식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아니고 준비한 소식 외에 슬픈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푸바오가 오늘 맞아요. 오늘 이제 오늘 뭐 좀 아까 저도 오면서 YTN 잠깐 봤는데 여기 저 엘리베이터 안에서 텔레비 이 푸바오 그래서 비까지 온다는 소리 있죠. 네. 슬퍼서 예. 사실 푸바오만큼 지리산 반달곰도 많이 사랑해달라고 우리 신동진 PD님께서 또 특별히 주문을 하셨어요. 네. 예. 근데 진짜 맞지. 저는 사실 푸바오보다 내 길고양이 2마리 키우잖아요. 우리 집에서. 네. 우리 집에 있는 뚜뚜가 훨씬 더 이쁘긴 이뻐요. 네. 다 귀중한 생명체입니다. 우랄산맥 불곰도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북극에 있는 북극곰도 사랑해 주세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네. 나가주세요. 네. 예. 여러분 찬성하시면 우물정구사 샵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얘기할까요? 네, 정말로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그 소식부터 일단 다뤄드릴 텐데요. 대만에서 25년 만에 강진이 났습니다. 오늘 규모 7이 넘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한 건데요.
네, 대만은 물론 일본 오키나와와 중국 그리고 필리핀 해안 지역에서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이 됐다고 합니다.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가 오늘 오전 7시 58분 대만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간은 이제 현지 시간 기준이고요.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에 따르면 지진은 대만 동부의 인구 35만 명의 도시 화롄에서 남동쪽으로 7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진원의 깊이는 20km로 일단 관측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지진의 규모를 7.3으로 밝혔다가 7.4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로부터 10여 분 뒤에 규모 6.5의 여진이 이어졌고요. 미국 지질조사국 역시 규모를 7.4라고 밝혔고 중국과 일본과 중국 기상당국은 각각 규모 7.5, 7.3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대만 당국의 경우에는 규모가 7.2라면서 이는 규모 7.6의 지진으로 약 2,400명이 숨진 1999년 9월 21일 발생한 지진 이후 가장 큰 규모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젠푸 대만 기상서 지진 예측센터장은 수도 타이베이는 분지 지역이어서 고층 건물이 지진을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앞으로 3, 4일 동안은 규모 6.5에서 7의 여진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진 여파로 대만에는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고요. 일본 역시 오키나와 현에서도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을 했습니다. 필리핀 당국도 이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즉시 대피하라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강진으로 인해 150km 안팎 떨어진 타이베이에서도 강한 진동이 느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가 나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옛 트위터죠. X에는 건물이 무너져 주차된 오토바이들이 깔린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대만 당국은 원전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력망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대만에서 25년 만에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지진 관련 소식을 접할 때마다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 얘기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1997년 말부터 1998년 초에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외화가 굉장히 이 바닥이 났을 때 그때 당시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먼저 우리를 돕겠다고 나선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대만이었습니다. 우리 타이완, 이 대만이 뭐 꼭 우리를 돕겠다고 나서지 않아도 사실은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주의적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볼 때에도 TSMC를 비롯한 그 대만의 경제력 무시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2022년이었나? 그때 대만이 우리보다 소득이 앞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 1인당 GDP가요. 그게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만큼 대만이랑 우리랑은 경쟁 관계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동아시아에서 가장 위기도 많이 겪으면서 동병상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 대만 지진 우리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복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인명피해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인명피해가 아무래도 7이 넘으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 제가 볼 때 동아시아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세계의 선도 국가 중에 하나로서의 당연한 입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도 그 지진 대비를 좀 해야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지진 설계해가지고 진 건물이 이게 몇 년도더라? 이게 좀 나중에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이 설계로 지어진 건물이 아닌 것들이 더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할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예.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오늘도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충북 충주 지원 유세 도중에 지금의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정말 살얼음판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판세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전국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박빙으로 분석하는 곳이 전국에 55곳이고 그중 수도권이 26곳이다.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한 위원장이 당의 자체 판세
판세 분석 결과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시도당이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도출한 자료와 당 여의도연구원이 조사한 자료를 수시로 취합해서 판세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초박빙 지역에서 이기면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한다. 반대로 여기서 다 무너지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 위원장은 말을 했습니다. 개헌 저지선은 전체 의석 3분의 1인 100석인데 박빙 지역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이 비례대표를 합쳐서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판단하는 의석이 100석에 못 미친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금요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라면서 무조건 투표장으로 가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한 위원장도 국민의힘 후보들과 함께 사전투표 첫날인 5일에 일제히 투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본선거까지는 이제 일주일, 사전투표 시작까지는 이틀이 남은 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 26곳 박빙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판세 어떻게 보시나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수도권에서 48, 50석, 121석입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과반을 얻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정도 얻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26곳이 박빙이다. 이 박빙이라는 개념이 제가 참고로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도 가끔 그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여론조사들 나오는 걸 보실 겁니다. 근데 이게요. 이 모집단이 작습니다. 500명 규모거든요. 이렇게 되면 표본 오차 범위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반 여론조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 이게 모집단이 작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4.4 심지어 예를 들면 그 우리가 한국갤럽 여론조사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뭐 지역별로 나오잖아요. 이 지역별로 나오니까 그때는 그 지역에 한해서는 우리가 오차 범위를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7.7% 정도로 잡아요. 그러니까 15% 정도 갭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박빙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여론조사 이렇게 보시면 야 이거 뭐 우리 동네는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이 후보 간의 격차가 뭐 10%나 나네. 10%포인트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박빙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4기 때문에 10% 정도면 박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근데 이 한동훈 위원장이 뭐 뭘 기준으로 26곳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박빙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방송하는데도 선거 홍보가 오네요. 나 참. 그 박빙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박빙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박빙이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세대별 투표율입니다. 친구들 투표 많이 한대요? 네. 성의 없이 얘기하지 말고. 정말입니다. 진짜예요? 네. 네. 친구들 중에 몇 %가 투표하겠대요? 그래도 한 5, 60%는 되는 것 같아요. 5, 60%? 네. 네. 참. 오늘 어떤 기자가 좀 멘트 따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우영 아나운서가 제 학교 후배입니다. 그러더라고. 아 정말요? 제 선배님인가요? 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과 했는데. 선배라고 하시나요? 아니요. 그냥 후배래. 대학교 후배래요. 그럼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요? 근데 투표율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고 그 세대별 투표율이 중요한데 그걸 봐야죠. 근데 단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사전 투표율이 이번에 높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제도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적응이 아니라 익숙함, 제도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사전 투표하는 분들이 점점 늘거든요.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최종 투표율이 반드시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요새 각 정당 보니까 참 난리더라고요. 뭐가 난리냐면 재외국민 투표 투표율이 60% 넘었다. 재외국민 투표가 그게 사실 9만 표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그분의 표도 귀중한 한 표 한 표라는 사실은 확실하지만 실제로 대세에 영향을 준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원래 그 재외국민 투표 같은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 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투표율 특히 세대별 투표율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도 사전 투표 할 예정입니다. 진짜예요. 진짜 아까 진짜 기자가 이우영 아나운서의 후배라고. 네,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언론계의 인맥이 대단해요. 보니까. 나중에 방송 끝나고 그 성함도 함께 알려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제가 오늘이 어떤 날인지 교수님에게 여쭤봤었는데 푸바오가 가는 날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오늘이 제 76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이기도 한데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불참한 데 대해서 일제히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권칠승 수석 대변인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2년 연속 불참하면서 제주도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겼다. 희생자를 위로하고 유족의 상처를 보듬기를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특히 동료 시민을 그토록 강조해온 한 위원장의 불참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하면서 제주도민은 정부 여당의 동료 시민이 아닌가 아니면 망언으로 4.3을 폄훼한 태영호, 조수연, 전희경 후보를 공천하고 제주 시민 앞에 설 자신이 없었나라고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의 김수영 선임 대변인도 윤 대통령의 23차례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선거운동과 한 위원장의 수십 번 유세장에서 외친 국민을 섬기겠다는 약속이 진심이었다면 추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마땅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개혁신당의 이재랑 대변인은 극한의 이념 대립으로 벌어진 4.3의 비극은 현재의 진행형이라면서 희생자들을 모욕하려는 시도는 여전하고 낡은 이념의 잣대로 4.3의 아픔을 왜곡하는 일도 빈번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진보당의 김도연 부대변인도 이유도 없이 추념식에 보이지 않은 대통령과 아무리 총선이 급하다지만 국가폭력으로 인해 제주도민 전체의 아픔이 된 나를 저버리는 여당 대표의 무도한 모습에 참으로 분노스럽다 저격을 했습니다. 자,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메시지를 통해서 4.3 사건 희생자의 넋을 기리면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헤아리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오늘 충북, 경기, 강원 유세 일정으로 추념식에 불참을 했습니다. 4.3 희생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어야 마땅하나 지금 제주에 있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현대사의 비극 속에서 희생된 모든 4.3 희생자분들을 마음 깊이 추모한다. 평생을 아픔과 슬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과 제주도민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에는 한 위원장을 대신해서 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이 참석을 했고요.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이뇨한 선대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 여당 측에서는 이제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SNS 글을 통해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리며 화해와 치유의 길로 우리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 적었습니다. 자, 제76주년 4.3 희생자 추념일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위원장의 경우 메시지를 내놨는데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차원에서 나온 메시지는 별도로 지금 전해지고 있지는 않고요. 지난해의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명예 추념사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을 했으나 올해는 한 총리가 추념사를 했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당히 우리의 불행했던 현대사 중에 한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이 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참고로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국가 원수로서 최초로 이 4.3 기념식에 참여했던 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고요. 그 이후 2006년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줄곧 대통령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3차례 4.3 추념식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 대통령 참석이라는 게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에서 명확히 갈리는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땐 아픔이라는 건 함께 할수록 더 좋은 거니까요. 앞으로 사실 예를 들면 4.3 기념식에도 꼭 참석하고 그리고 서해 수호의 날도 네. 야당도 좀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오늘 금융감독원 네이버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마친 뒤에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금감원이 어제 오후부터
검사반을 이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 보내서 양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사 기한은 일단 5일간으로 예정을 했는데요.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렇게 이 금감원장이 밝혔습니다. 또 총선 전이라도 빠르게 중간 검사 결과를 내겠다는 뜻을 보였는데요.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금감원장, 총선을 앞두고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도 안 해도 오해를 받을 것이다.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기상 예민한 시기에 어찌 보면 저희 일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럽고 불편한 감은 있지만 다음 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검사가 개시되는 상황이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전달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양 후보의 우리 가족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 이런 항변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요. 2019년에서 2021년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나섰던 이른바 작업대출에 대해 금감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사업자 대출은 투자 목적이 아닌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양 후보 관련해서는 이제 앞서서도 이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 상당의 아파트를 양 후보가 구매를 했고요. 8개월 후에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서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 3천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고 합니다. 자, 양 후보는 사퇴 없이 아파트 처분으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어떤 언급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의의 피해와 협의의 피해를 났을 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진 않았겠죠. 하지만 광의의 피해라는 건 뭐냐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얘기한 건가요? 사업대출은 투자 목적이 아닌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돈이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원래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대신에 딴 사람이 받은 거 아니에요?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건 광의의 피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아파트 처분을 한다. 뭐 이건 본인의 의지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파트를 처분하고 거기에서 난 이익을 기부한다 하더라도 이분이 그 양문석 후보라는 분이 이 행동한 것,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이 처분하고 싶으면 처분하고 뭐 이익을 뭐 기부하고 싶으면 기부하시는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 행위에 따른 어떤 그러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